네, 동료인가 아니면 위협인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마다 1월이면 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 전시회가 열리죠. 바로 CES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번 CES 2026에서 대한민국의 아틀라스가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이 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아틀라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아틀라스는 현대차 자동차 그룹의 산하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룹이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CES 2026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IT 전문 매체 시넷이 올해의 베스트 로봇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긴 로봇인지 보면 한 키가 190cm 정도 되고요. 무게 90kg, 건장한 성인 남성 수준의 로봇입니다. 관절이 56개가 붙어 있어서 자유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0kg까지 물건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점이 4시간 동안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한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가서 충전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공장 가동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넷이 베스트 로봇으로 꼽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백플립 이렇게 제자리 돌기 이런 신기한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장 작업대에서 부품을 옮기고 조립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인 모습을 시연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공장 환경에서는 화려함보다는 좀 지루하더라도 안정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면서 이번 CE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장에서 백덤블링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아마도 재주를 잘 부리는 로봇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잘하는 로봇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동계올림픽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로봇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틀라스의 어떤 점을 전 세계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걸 위해서 외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P통신의 경우에는요, 다른 제조사들은 좀 오류가 날 거를 고려해서 시연을 회피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으로 신뢰도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로봇 업계에는 데모의 저주라는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화려하게 보이는 영상 하나를 찍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해야지만 그럴 듯한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하는 매체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유로뉴스 같은 경우에도 시제품 단계를 벗어났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오토워크라는 어떤 매체의 분석인데요. 사실 IT나 테크 매체들이 로봇에 집중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저는 제조나 자동차 분야에서 호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현대차의 혁신은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다라는 평가까지를 했는데요. 사실 이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던 수십 년, 100여 년 가까운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로봇 자체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의 DNA를 잘 보여주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혁신의 DNA 멋진 표현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사님 어찌 됐든 이 아틀라스도 상업적인 판매를 위한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틀라스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또 이 실전에 배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훌륭한 로봇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원가는 3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따지자면 약 4억 4,260만 원 정도 수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2030년 정도의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양산 시기의 원가는 13만 달러가 목표입니다. 한국 돈으로 1억 9천만 원 조금 넘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가격 인하가 어떻게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로봇에 들어가는 한 53% 정도의 어떤 구동계 부품 비용을 4년 후에는 7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산하에 있는 모비스에서 이러한 액추에이터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약도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쨌든 부품의 대량 생산 노하우를 통해서 가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좀 비싸게 느껴지시기는 할 겁니다. 거의 2억 원 가까운 돈인데 괜찮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 로봇은 굉장히 구동을 잘 하게 되면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의 어떤 경제학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 일정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미 작년 10월 정도부터 이 공장에서 일부 작업을 하면서 어떤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어서 부품을 분류하는 공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2030년도까지는 부품 조립 작업까지 단계적으로 더 복잡한 작업을 해낼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정도로 대량으로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런 세상이 왔군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로봇이라고 하면 정해진 동작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기계,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고 또 사람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정점에 아틀라스가 있는 건데, 자, 이사님, 아틀라스의 개발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사실 아틀라스의 역사를 보면 2013년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공개된 1세대 아틀라스는 사실은 이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방위고득 연구계획국 산하에서 어떤 연구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재난구조라든지 수색임무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목표로 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맨 처음에 개발된 아틀라스는 유압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의 압력을 활용한 그런 로봇이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당시에는 차량 운전이라든가 뭐 문 열기라든가 공구 사용, 밸브 조이기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2016년도 이후부터는 이 유압식과 전동식을 결합한 아틀라스의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연구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아틀라스가 대중에게 관심을 받게 된 게 2020년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하고 나서부터이거든요. 당시에 현대차그룹이 한 80%의 지분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20%의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현대차가 왜 로봇 회사를 인수했지? 라는 어떤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공장에서 쓸 수 있어? 산업용으로 쓸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는 유압식을 버리고 전동식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동식의 장점은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내구성이 좋다. 유지보수를 하기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유압식은 오일을 가지고 압력이 필요한 그런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기름이 셀 수도 있고 교체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웠는데요.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지고 관절의 움직임도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CES 공개된 이 아틀라스는 굉장히 그동안의 어떤 기술력이 집약된 그런 형태의 발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력에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양산에 대한 노하우, 제조에 대한 노하우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진보된 형태의 로봇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나라에 지금 소개해드린 이 아틀라스 그리고 미국 테슬라사의 옵티머스로 대표가 됩니다. 시장이 사실상 이 두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건데요. 자, 이사님, 아틀라스와 옵티머스, 물론 이사님 한국 사람이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마시고 두 개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좀 해주시죠. 물론 굉장히 여러 기업들의 로봇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아틀라스와 옵티머스를 언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가 취하고 있는 어떤 전략 방향이 굉장히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먼저 이 아틀라스의 경우에는 핵심 철학이 인간 신체 능력을 초월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현장을 위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좀 고위험의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인간을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내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노동을 좀 범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옵티머스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냄비에 있는 어떤 물건을 젓거나 빗자루질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B2B, 기업용 시장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고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소비자용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한 100개의 공장에 100대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럼 10,000대잖아요. 대신에 한 대에 2억씩 이렇게 비싸게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옵티머스는 100만 개의 가정에 우리 팔겠다. 그 대신에 저렴하게 팔고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겠다. 이렇게 구분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성능에 대한 차이보다는 지금 목표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틀라스와 옵티머스의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강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선도 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젠슨왕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말한 게 있는데 한국은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만든 로봇을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제조 공장의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로봇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학습 데이터를 지금 모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로봇을 만들거나 어떤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공장에 투입해서 해당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 이 제조 공장 인프라가 엄청난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부품사 생태계가 있잖아요. 이 부품사 생태계도 로봇에 얼마든지 전환해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지상을 보다 보면 용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시청자 여러분께 이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피지컬 AI라고도 불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두 용어는 초점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그 이름처럼 인간의 모습을 닮은 로봇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2개의 팔, 2개의 다리가 달려있고 이족 보행을 하면서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의 형태를 휴머노이드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로봇을 만들어야 하느냐를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가도 작업대의 높이, 선반의 위치, 통로의 넓이 이런 것들이 인간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집에서도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싱크대의 높이나 구조가 인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지 않고 아주 많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형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휴머노이드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반면 피지컬 AI는 전체적인 작동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나 센서로 주위를 인식하고 그리고 AI로 그걸 판단하고 구동계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뭔가 물리적인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피지컬 AI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틀라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자 피지컬 AI를 담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 피지컬 AI 점점 더 깊숙이 더 많이 대중적으로 활용이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로봇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갑자기 폭발하지는 않을까? 나를 갑자기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뭔가 좀 믿음이 안 가는 구석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의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에 올라오는 다양한 로봇 영상을 보면 갑자기 폭주를 한다든가 사람을 때린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신뢰 문제에서 좀 비롯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을 좀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실이나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동작들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에서는 변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 조명의 어떤 유무나 변동에 의해서도 카메라가 오작동할 수도 있고 바닥에 물이 조금만 튀어 있어도 잘못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조금 다 파악을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어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책임 소재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갈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로봇이 일하다가 잘못되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게 현재는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은 노동자와 관련된 관계의 문제입니다. 최근도 아틀라스의 공장 투입과 관련해서 현대차 노조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인데 그걸 좋아할 수 있는 노동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산업계와 어떤 노동계 그리고 어떤 정부가 같이 힘을 맞춰서 어떻게 이런 방향을 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로봇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시기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진적인 도입과 투명한 의견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인공지능 시대로 인해서 도래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두고 거대한 수레바퀴를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AI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눈앞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동안 수년 동안 이 기술 트렌드를 봐오면서 생각한 건 이 기술 자체는 막을 수 있지만 방향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자체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생성형 AI 때문에 어떤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로봇 역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동작들은 5년 내에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기업이 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재교육을 하는 것이죠. 로봇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좋아진 부분은 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더 고도의 작업에 인간을 투입하고 높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어야 할 것 같고 정부도 그것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많이 다듬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10년 후에는 로봇과 일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올라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로봇과의 상생의 시대가 큰 진통 없이 인류 모두에게 이롭게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